결혼한 지 8년,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갔다는 게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 눈에 비친 제 결혼 생활은 아마 평범하고 잔잔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남편의 퇴근에 맞춰 밥상을 차리고 주말에는 그냥 소소하게 가까운 곳에 나가 웃으며 사진을 찍는 그런 부부. 특별한 일도 없고 큰 다툼도 없는 그저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날들 속엔 작은 금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전혀 보이지 않는 가정의 틀 속에 숨어 있는 균열. 그 균열이 처음 제 눈앞에 확실히 드러난 건 작년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요. 늦지 않게 퇴근하고 집 문을 열었을 때 낯선 기운이 퍼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그 정막이 이상하게 제 귀를 때렸습니다. 소파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켜두고 있었지만 웃지도 집중하지도 않은 채 멍하게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엌에선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는데 물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제가 들어오면 반갑게 인사하며 수고했네 하실 분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뒷모습만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 묘한 공기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죠. 그러나 돌아온 건 남편의 어설픈 웃음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아무 일 아니야라듯 얼버무렸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와 어머니의 차가운 침묵이 오히려 제 머릿속을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분이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피곤했겠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겠지, 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으신 걸까. 몇 번은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흐지부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아예 제 눈을 피했습니다. 밥을 차리며 가볍게 말을 걸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밥은 먹었니? 안 피곤하니 하며 챙기셨을 분인데 이제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짧은 숨소리만 흘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휴대폰을 손에서 떼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반드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전엔 분명 휴대폰을 무심히 아무데나 던져놓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젠 단 한순간도 놓질 않았습니다. 그제야 본능처럼 불길한 기분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안 좋거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제 안쪽 깊은 곳에서 알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 그러던 어느 저녁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이 풍겨왔습니다. 제가 쓰는 어떤 향수와도 다르고 톡 쏘는 듯한 강하고 진한 향. 순간 멈칫하며 물어봤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예요? 향수 뿌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여직원이 생일이라 돌린 거야. 그냥 장난으로 뿌려줬어. 순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우연한 질문에 대한 대답치곤 그 톤과 속도가 너무 정확했거든요. 마치 몇 번이고 스스로 연습하며 준비한 답처럼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는지. 예전에는 늦으면 미리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문자 한 줄조차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다녀온 흔적조차 엉성했습니다. 냉장고에 채워둔 맥주가 자꾸 사라지고 생명처럼 소중히 아끼던 넥타이 핀도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늘 제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대화조차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마디라도 붙이면 그는 피곤하다며 짧게 뱉고는 곧바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같은 방,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남처럼 느껴지는 거리. 그 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낯설었던 건 시어머니의 눈빛입니다. 제 표정을 살짝 훑고는 금세 고개를 돌리곤 하셨죠.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의 표정. 그 침묵이 오히려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매일이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두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급히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겁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번 쌓은 생각이 현실로 다가왔던 순간.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패턴 잠금을 걸어두었지만 저는 이미 그의 손가락 움직임을 곁눈질로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화면 위를 따라 그리자 거짓말처럼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문장을 마주했습니다. 자기, 오늘도 와줄 거지? 나 요즘 자기 없으면 못 자잖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메시지를 올려보니 사진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들, 함께 찍은 듯한 사진들. 그리고 프로필 사진 속 여자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그 여자였습니다. 예전에 회사 회식 자리에서 잠시 스쳤던 제 남편이 인사하며 소개했던 그 여자. 순간 제 손이 심하게 떨렸고 결국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자기 휴대폰을 보자 그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봐? 그는 다그쳤습니다. 변명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는 그 태도에서 저는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더 끔찍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문을 닫고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제 눈을 피할 줄 알았던 그분이 그제야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걸 알아챈 거였구나. 순간 심장이 뻐근하게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곧 시어머니가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 왜 혼자 두셨어요? 그때 돌아온 답은 제 안에서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습니다. 애미야, 남자들이 다 그래. 그 정도는 눈 감고 넘어가는 게 더 편해. 그 순간 제 세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믿었던 결혼, 믿었던 사람, 믿었던 가족. 모두 다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배신했고 시어머니는 알고도 모른 척하며 그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 우스운 희생양으로 남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일어난 생각은 분노였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눈물로 묻고 넘어갈 순 없다.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들 모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밤이 새도록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베개 위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지만 그보다 더 저를 괴롭혔던 건 머릿속에서 연이어 터지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남겨진 대화창, 낯선 여자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의 차갑던 목소리. 몸은 무겁게 바닥에 깔렸지만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울분과 모멸감을 얼마나 삼켰는지 가슴이 조여오고 속은 뒤틀리듯 메스꺼웠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모른 척하고 또 살아야 하나?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을 품고 남편의 행적을 쫓아다니는 성격도 아니었고
남편을 위해 성실히 내조하고 시댁에 가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일손 돕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모습은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앉아 울던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젠 당하고만 살진 않겠다.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그들에게 반드시 돌려줄 거야. 그날부터 저는 철저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대화와 사진들을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누르기도 했고 눈물이 번져 화면이 흐려져서 조심스럽게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파일들을 제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저장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숨긴 폴더까지 활용하며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카톡 대화 속 프로필 사진, 닉네임, 대화 내용 속 단서들을 기반으로 인터넷과 SNS를 뒤졌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흔적을 찾게 되었어요. 이름, 직장, 직책, 취미, 자랑처럼 올려둔 사진들. 그녀는 남편 회사의 기획팀 팀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의 삶은 화려해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커피잔 2개, 호텔 뷔페에서 찍어 올린 와인잔, 어디선가 보이는 남성의 손목 일부.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사진처럼 보였지만 제 눈은 그 장면에서 바로 낯익은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 손목에 걸린 시계. 제가 몇 년 전 남편 생일에 사준 그 브랜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 속 그 남자의 손목은 분명 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확신은 이미 증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은 미친 듯 쿵쾅거렸습니다. 분노와 모욕감 속에서 저는 더욱 치밀하게 변했습니다. 단순히 의심하는 아내가 아니라 증거를 모으는 수사관처럼 제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저는 무심한 듯 태연을 가장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녹음기가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화 중 중요한 대목은 몰래 녹음해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차를 유심히 살피며 혹시 모를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그 여자 회사 앞에서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차 안에서 멀찍이 찍은 사진들이 제 휴대폰 앨범 속에 쌓여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까지 털어보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와인바. 날짜와 시간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그 기록들이 도미노처럼 놓여 있었죠. 그 증거 하나하나가 제 숨을 더 막아왔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무너진 자존심은 더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그 모든 자료들을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음, 카드 내역, SNS 캡처.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 다짐했습니다. 나만 무너질 순 없다. 반드시 이 증거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보다 더 역겨웠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점점 차갑게 변하는 걸 눈치챈 남편은 알아차린 듯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오히려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따갑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요즘 얼굴에 기운이 없어.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내가 불안해하니까 얘가 더 집에 들어오기 싫을 거야. 그 말들이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자기 아들의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 말들.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 내가 문제다라는 프레임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눈을 피하고 약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싸늘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도 공범이야. 나를 조금씩 짓눌러서 결국 포기하게 만들려는 진짜적. 저는 이제 선택했습니다. 무너지는 척, 약한 척 연기하면서 그들의 연극을 끝까지 감시하기로. 그 모습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법으로서 본격적으로 맞서기로. 그리고 결국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는 제 손은 떨렸지만 한 번 들어서는 순간 제가 돌아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변호사님은 하나하나 자료를 확인했고 곱씹듯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겠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 폐부 깊이까지 내려와 꽂혔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하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제가 버틸 수 있는 법적인 무기가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단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붙잡아야 할 건 가정이 아니라 제 삶입니다. 제가 떠나야 할 건 가정이라는 단어에 가려진 늪이었고 이제 제가 걷는 길은 제 존재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요.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차 블랙박스 속에서 더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차에 그 여자를 태우고 제 생일 하루 전날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남편 생일을 위해 직접 주문했던 그 디저트 가게에서 산 것과 똑같은 케이크. 포장도 디자인도 이름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울지도 못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비참할 수 있나 싶었고 다른 한편으론 오히려 모든 증거가 제 발 앞에 굴러들어왔다는 사실이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가 또 제 방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얘야, 남자 일 하나로 인생 망치지 마. 그냥 눈 감아라. 내가 손해야. 저는 조용히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확고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남편의 배신이 아니다. 이제는 남편, 그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 함께 날 속이고 내 삶을 짓밟았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도 날카로워질 차례다. 그날 이후 제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자기 희생적인 아내의 얼굴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제 제 자리를 지킬 유일한 무기는 차갑고 치밀한 복수와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겁고도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 한 장 상간녀에게 발송될 내용 증명 초안은 제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꿀 무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서류 한 장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겐 그 종이가 지금까지의 굴욕과 눈물로 얼룩진 시간들을 대신해 싸울 수 있는 창이자 방패였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는 동안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비참함이 뒤엉킨 상태에서 묘한 시원함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그토록 억눌렸던 고통을 이제는 말할 수도 증명할 수도 있다는 안도감.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안도감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내기 전 한 가지 마음에 맺혀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여자, 남편과 함께 제 인생을 무너뜨린 그 여자를 직접 눈으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얼굴을 하고 다녔는지, 어떻게 남의 가정을 그렇게도 대수롭지 않게 망가뜨렸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심스러워했지만 결국 제 뜻대로 그녀의 회사 앞에서 조우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저는 회사 앞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제 시선은 출입문을 고정했고 이내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왔습니다. 화장이 잘 받쳐진 얼굴, 세련된 정장 차림, 하이힐 소리까지 당당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순간 제 자신이 왜 이토록 초라해졌는지 자조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진짜 초라한 건 남의 것을 훔치고 숨는 사람들이지. 저는 차분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강현우 씨 아내예요.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은 단칼에 흔들리더니 곧장 발걸음을 뒤로 물렸습니다.
말도 똑바로 못하고 황급히 택시를 잡아 타더니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숨을 고르며 확신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죄책이 없다면 담대하게 부인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피하지 못해 도망쳐버린 건 이미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틀 뒤 변호사를 통해 그녀의 회사와 자택으로 내용 증명이 정식 발송되었습니다. 이제는 절차상 공식적으로 상간녀라는 타이틀이 그녀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여전히 무심하고 바보 같은 척 그들의 연극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시치미를 떼며 휴대폰을 놓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연극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끝까지 속아주는 척 해줄게. 그래야 너희가 무너질 때 더 통쾌하니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얘야, 이번에 친구네 돌잔치 간다며? 같이 가자꾸나. 내가 아는 사람도 많고 좋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현실의 문제나 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체면. 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집안이 어떤 추문에 휩싸여도 겉으로 보이는 흠없는 가정 그 허울만이 그분에겐 전부였습니다. 예전처럼 억눌린 며느리였다면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 여자한테 내용 증명 보냈어요. 상간자 소송 들어갑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굳더니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미쳤니? 그걸 왜 보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집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했어?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망신은 제가 아니라 바람핀 아들이 자초한 거예요. 저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계세요. 그 말을 끝내고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제 앞에서 한숨을 반복적으로 내쉬고 남편 앞에서는 억울한 듯 내 와이프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점점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해?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말에 저는 참다 못해 답했습니다. 내가 바람 피운 거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 근데 나더러 예민하다며 넘어가라 하셨지. 그게 잘못 아니야?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서 충분히 읽어냈습니다. 그건 곧 인정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이어갔고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양육권은 없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배상 청구까지. 제게 칼자루가 넘어왔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상간녀 측 변호사가 저희 변호사에게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상간 행위를 부정합니다. 정서적 친밀함은 있었지만 분류는 없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으로 맞소송도 걸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제출해둔 호텔 출입 기록, 같은 방에서의 숙박 로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드러난 몸의 교감과 애칭들, 그리고 SNS 사진. 모든 게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발뺌이라니 제 안에서 오히려 차분해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버둥거림이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갑자기 남편이 울먹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 한순간이었어. 그냥 외로워서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그 모습이 더 역겨웠습니다. 한순간이라니?
제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면서 감히 한순간의 외로움이라 말하는 그 뻔뻔함. 저는 눈을 똑바로 마주본 채 응수했습니다. 늦었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차례야.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상간녀는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이 사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그들의 연극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무대가 무너졌을 때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지 반드시 보여주려 했습니다. 재판이 정식으로 접수된 후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제 손은 떨렸습니다. 사무실에서 봉투를 뜯던 순간 제 안에서 수천 갈래의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보게 되는구나. 그 종이 위의 날짜와 시간이 제 삶의 도화선 같았습니다. 한때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늪은 더 이상 저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할 덫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저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출근도 퇴근도 피하듯 반복했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처음엔 씁쓸했지만 곧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것도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조정 기일이 다가오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법원에 앉아 마주 앉은 네 사람, 저와 제 변호사, 상간녀와 그쪽 변호사, 그리고 조정위원의 말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상간녀 측 변호사는 태연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적인 감정 교류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불륜이라 볼만한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백했습니다.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관계를 희석해서 감정을 포장하려는 것. 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증거 앞에서는 그저 빈 껍데기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조정위원의 눈앞에 정리된 서류 더미가 펼쳐졌습니다. 호텔 입실 기록, 동반 숙박자 명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 카톡 대화 안에서 드러난 숨김없는 애정 표현 그리고 그녀의 SNS에 직접 남긴 상징적인 글귀. 모든 게 일관되게 두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측은 끝까지 발을 뺐습니다. 이 정도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가겠다 선언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에 묘한 안도와 결의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조정에서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모든 걸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상간녀라는 낙인을 법원의 판결문에 새기고 싶었죠.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순간부터 오히려 그들은 더 불안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간녀 측에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합의금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없던 걸로 해주실 순 없을까요? 회사 쪽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더는 못 버팁니다. 저는 묵묵히 지켜만 봤습니다. 그들의 떨림과 발걸음이 오히려 제게 위안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절벽 끝에서 버텼는지 이제 그들이야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을 체면이라는 갑옷으로 무장한 분이었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분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널 잃고 싶지 않아서. 내가 며느리 노릇 잘해줘서 난 너밖에 없었는데. 그 순간 묘하게 허탈했습니다. 울컥함보다 역겨움이 앞섰습니다. 지금은 무릎 꿇을 줄 알면서 왜 그때 제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왜 날 예민한 사람으로 몰았어요? 왜 체면 때문에 제 고통을 덮으셨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너무 늦으셨어요. 무릎 꿇는다고 모든 게 지워지진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끝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울음이 새어나왔지만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길게 사과문 같은 문장, 과거의 잘못을 은조리는 후회, 다시 살자고 애원하는 간청.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 속 그 텍스트들은 하나의 증거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깔끔히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그 모습은 그토록 당당했던 얼굴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SNS 속에서 세상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던 그녀는 그림자에 짓눌린 뒷모습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증거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입실 로그, 블랙박스 영상.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녀의 어깨는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떨려 흐르며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남의 가정 무너뜨릴 땐 즐거웠겠죠. 그 대가예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흔들림 없었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면서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머리 위 전등이 쏟아지듯 환히 비쳤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무너지는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막혀있던 숨이 풀려나온 듯 맑게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판결문은 무겁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표시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절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후회해. 모두 다 잃은 것 같아. 엄마도 날 피하고 회사에서도 다 알게 됐고. 그 여자도 이제 전화조차 받지 않아. 그 울음은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울음으로 무너진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게 작은 동정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정신 차려. 내 인생을 무너뜨린 건 너 자신이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습니다. 그 말이 그의 울음을 더욱 키웠지만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우위를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던 집은 제 명의로 넘어왔고 남편은 보증금도 없는 작은 원룸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지켜온 공간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을 때 홀로 남겨진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그 후 들려온 소식들은 말 그대로 참혹했습니다. 먼저 남편의 추락. 직장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상급자들이 눈치를 주었고 결국 팀장 자리에서 밀려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를 피하는 이들이 늘어나더니 회식 자리에도 이름이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함께 웃던 동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린 겁니다. 외도라는 나귀는 그렇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그녀의 삶은 더욱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는 공식 징계가 내려졌고 다른 지점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퍼진 뒷담화와 낙인 속에 버틸 수 없었는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사실이 알려져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했습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SNS 계정은 폐쇄되거나 비공개로 돌려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반짝이던 그 기세는 사라지고 뒤따라온 건 침묵과 흔적 지우기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제가 집을 떠난 뒤 어머니는 남편과의 연락마저도 끊기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체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입에서 비난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쫓아냈다더라. 남편 바람을 눈 감아주고 며느리를 탓했대. 동네에서는 그렇게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결국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감쌌던 아들과 집안이 오히려 자기 등을 돌렸다는 걸 깨달으셨겠죠. 체면을 지키려다 모든 걸 잃은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죗값이야. 그 누구도 피해 없이 제 발로 빠져나갈 순 없어. 그러나 제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일부일 뿐, 이제부터의 본론은 회복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어느 날 변호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저는 오래간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야 제 감정과 제 선택에 솔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함께 붙었던 그의 이름을 떼어내고 처음 제게 주어졌던 이름의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 이름으로 새 삶의 첫 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안일과 며느리로서의 책임에 매달렸던 시간을 뒤로 하고 제 경력을 되살렸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부딪히며 웃음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아직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다시 반짝이는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불륜을 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억울해 지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했다. 그러나 증명했고 끝까지 싸워 이겼다.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제 두려움과 고통을 나 외엔 감당해줄 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텼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제 이야기처럼 침묵 속에 울고 있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약한 건 책임지지 않고 숨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무너져도 울어도 버티고 있는 순간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삶을 씁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그리고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도 가려지지 않는 얼굴로 살아갑니다.